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아주 간단한 글자이면서 기초 한자에 속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한자가 맞습니다. 이 한자는 귀할 귀자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할 귀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조개 패가 들어갔겠거니 생각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이 5급에 해당하는 이 귀할 귀자, 장음이네요. 는 원래는 이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지금 모양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 뜻은 알 수 없고 미상이고 음은 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괴군요. 네. 그다음에 조개 패자가 들어가 있으니 이거는 뜻을 담당하고 이쪽은 음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의 갑골문을 보시면 전혀 다른 글자들이 써 있습니다. 이게 왜 귀하다는 뜻이 돼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한번 써보고 넘어가죠. 자, 이 글자는 총 몇 획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쓰고요. 중국에서는 이 글자를 간체자로 이렇게 씁니다. 보통 조개 패자를 중국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줄였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는 흙이 들어갔다고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흙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귀할 귀자, 두 손으로 귀한 흙을 담는 모습이다. 자, 예전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흙이 상당히 귀했겠죠. 물론 나중에 이게 조개로 바뀌면서 화폐, 재물의 뜻이 됐겠지만 처음에는 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손 모양과 흙 모두 다른 형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래 형태는 어땠는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원래 형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이것이 흙이 쌓여 있는 모습이고 여기 이게 약간 절구 구자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 절구 구랑 것도 관련이 있어요. 두 손으로 흙을 이렇게 감싸 쥐는 모습이죠. 아니면 이렇게 공손하게 받드는 모습.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금문 다음에 전서까지 보시면 뭔가 이런 모양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전서부터는 흙 대신에 그렇죠? 조개 패자가 들어갔네요. 화폐와 재물이 이미 발달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흙을 두 손으로 감싸주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둘 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자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절구 구자 비슷한 것,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흙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흙. 근데 거기에 조개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옛날 글자입니다. 그렇죠? 뭔가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는 듯한. 이것도 양손이 되겠네요. 이것도 움켜쥐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동자도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흙 대신에 그러면 흙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두 손으로 이렇게 공손하게 소중한 흙을 움켜쥐는 듯한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설문회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물부천야라. 물건이 헐지 않는 것이다. 헐다는 것은 값이 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 값이 아주 뭐 낮지 않은 것이다. 아니면 물건이 아주 천박하지 않은 것이다. 혹은 물품이 부족하지 않은 것이다. 모두 다 괜찮습니다. 이 천자 자체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조개, 재물이 창이 두 개 겹쳐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적다는 뜻이에요. 재물이 적기 때문에 값이 싸다는 뜻인데 나중에 이게 천박하다, 천하다, 신분이 낮다 이런 뭐랄까요 그 의미로 발전해 나갔죠. 뒤에 잠깐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조개패에서 의미를 가져왔고 그 유자요. 잠깐 유자인데 이거는 소리를 가져왔다 돼 있어요. 이건 특 2급 준 특급에 배정되어 있는 잠깐 유자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손이 이렇게 뭔가 움켜쥐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잠깐 유자는
예전에는 이 글자를 이렇게 썼다. 그래서 이거는 흑덩이 괴자, 삼태기 괴자인데 이게 그러면 발음을 나타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글자와 통하는데 어쨌든 얘는 발음을 나타낸다. 예, 유는 좀 귀랑 좀 다르니까 이거를 원래 옛날에는 이 글자로 썼으니 이 글자는 사실은 귀나 괴나 괴로 봐야 된다. 그래서 괴나 괴인데 그 당시의 발음은 반절로 어떻게 되냐면 거위절이다. 그러니까 거와 위, 그죠? 이게 성모고 이게 운모죠. 성은 기역이고 발음이고 운모는 위 발음이니까 귀 발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귀할 귀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읽을까요? 다 비슷하겠죠? 우리는 귀할 귀에서 장음으로 읽는데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쓰고 발음은 꼬이라고 읽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꼬이라고 하면 고귀하다는 뜻도 있고 귀하다는 뜻도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뜻으로 일상 회화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번째자도 꼬이. 네. 일본어 신자체는 키라고 읽네요. 아니면 탓도이, 도도이 해서 뭔가 고귀하다는 뜻의 훈독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할 귀가 들어간 중요하죠, 이런 게. 활용한 단어를 6개 살펴보실 텐데 오늘은 좀 길게 설명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랬지만요. 자, 귀중. 편지나 물품 따위를 받은 단체나 이 기관의 이름 아래에 쓴 높임말이다. 앞이라고 써도 되는 것을 귀중이라고 얘기하죠. 대신 귀중하다 할 때 귀중은 좀 다릅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귀천, 부귀와 빈천, 양귀비. 이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인물이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식물도 생각이 납니다. 그다음에 부귀,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다. 그렇죠? 귀천은 서로 상대되는 말인데 이거는 유의어끼리 연결됐다고 할 수 있죠. 그다음 희귀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품귀 현상할 때 품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귀중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편지나 물품 따위를 받을 단체나 기관의 이름 아래에 쓰는 높임말이다. 무슨 주식회사 귀중, 무슨 협의회 귀중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그러면 이거에 상대되는 말은 귀하겠죠. 이거는 사람 이름. 누구누구 님은 필요 없고 누구 우리나라 성씨가 성이고 이름이 있으니까 귀하 많이 쓰죠. 귀하란 말은. 그런데 회사나 단체에 쓸 때는 귀중이라고 쓴다. 물론 무거울 중자를 쓰면 귀하고 중요하다는 뜻으로 귀중이 됩니다. 귀중하다, 소중하다 할 때요. 그 다음 글자 귀천입니다. 아까 천자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옆에 있는 거는 전자인데 이게 창이 2개 모인 것도 있지만 부족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부족하다. 얘는 재물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귀하다. 좀 재물이 많다의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귀와 빈천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신분이나 일 따위의 귀함과 천함 서로 상대되는 말이죠. 고비, 그렇죠? 높고 낮음, 고하, 그렇죠? 위에 아래, 높낮이 등으로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담아서 한 낱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설명할 것이 조금은 많아 보이는 양귀비입니다. 물론 양은 이 사람의 성씨고 귀비는 그냥 그 왕비는 왕비인데 아주 귀한 비라고 해서 귀비인 거죠. 인물 중국 당나라 현종의 비다. 700년대에 살았네요. 그다음에 식물 양귀비과의 한 해살이 풀이다. 그래서 인물을 얘기할 때는 양괴이페이라고 얘기합니다. 양귀비랑 비슷하죠, 발음이 중국에서. 그럼 양귀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중국 시안 서안에 있는 화칭치, 화청지라는 곳에 그렇죠? 예전에 그 현종과 양귀비가 그 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콘도라고 해야 될까요? 휴양지로 쓰던 별궁입니다. 화청지. 거기에 화청궁도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양귀비 상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상당히 몸이 호리호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귀비의 몸이 상당히 이 풍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양귀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질 풍염이다. 풍은 풍만한 것이고 염자도 보시면 네, 재밌는 게 이 풍자 제가 설명드렸죠. 예쁠 봉자 들어간 풍자, 본자죠. 거기 옆에 빛 색자가 들어갔어요. 이 색자는 빛깔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예쁘다의 뜻도 있지만 실제로는 성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걸 염은 고울 염, 예쁠 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성적인 매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몸매도 호리호리한 것보다 예전에 미인 기준으로는 풍만한 미인이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양귀비는 좀 살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었다라는 뭐랄까 정식 기록보다는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귀비 같은 경우는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항상 들어가는데요. 중국의 4대 미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시. 이 서시는 별명이 상당히 많아요. 효빈도 있고요. 찡그릴 빈자인데 찡그리는 것을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따라했다고 얘기하죠. 이 서시 같은 경우는 위장병이 있는가 아니면 뭐 몸이 아팠는가 해서 중간중간에 찡그린 위궤양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찡그리는 버릇이 있었대요. 그래서 찡그리는 그 얼굴마저 표정마다 너무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서시가 아니라 이건 뭐 좀 말이 안 되죠. 동시라는 동쪽에 또 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당히 예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여자였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서시를 따라하느라고 자기도 예쁘게 보여야겠다라고 해서 얼굴을 찡그렸더니 더더욱 안 예쁘게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비난을 했다라고 해서 빈축이란 말도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서시 같은 경우는 경국, 물론 경국은 모두 남성들의 이제 그 사고인데, 그렇죠? 나라를 기울게 만든 원흉이다. 미인들은, 그렇죠? 황제들이 왕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미녀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는다 해서 경국이라는 얘기도 있고 경국지색도 있죠. 특히 서시는 이거는 이제 확실하지 않습니다. 재미로 하는 거예요. 침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거는 물고기가 서시가 이제 나오자 양귀비 얘기 아니에요. 서시가 이제 그 연못가에 나오자 물고기가 이제 연못 물 밖에 서시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서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지느러미 이 헤엄치는 것을 깜빡 잊고 깜빡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침어라는 별명이 생겼다. 뭐 이거는 나머지 미녀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고 그냥 속설, 사람들이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전고는 있습니다만 이 미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왕소군입니다. 왕소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미녀였다고 전해지는데 왕소군은 어느 날 이제 그 밖에 나갔더니 날아가던 기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봤더니 또 물고기랑 비슷하죠. 그래서 치머 나간이란 말이 있는데 이 큰 기러기 안자입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날갯짓을 이번에는 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순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 멀리서 사람의 얼굴이 예쁜지 안 예쁜지 알 길이 있습니까? 뭐 미의 기준도 다를 텐데 어쨌든 재미있죠. 이 이야기를 지어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러기조차 미모에 반해 떨어지더라. 날갯짓을 안 하니까. 그래서 보통 나간 치머 나간 이렇게 보통 세트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가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도 하나 붙여줘야 되니까 이게 그 부끄러워할 숫자예요. 그렇죠? 수치할 때 수화라는 별명을 또 세인들이 붙여줬습니다. 뭐냐면 양귀비가 나오면 꽃이 그 아름다운 꽃이 자기의 미모가 부끄러워서 숨는다. 꽃이 부끄러워할 정도의 미모다 해서 수화라는 별명이 있고 실제로
이 양귀비와 뒤에 얘기했지만 현종의 어떤 러브 스토리는 상당히 당시에 유명했기 때문에 당나라 때의 문인인 백거이가 있죠. 백거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아니죠, 많이 각색을 해서 장편의 시를 지었는데 그게 장한가입니다. 거의 뭐 소설에 가까운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시가라고 볼 수 있죠. 장한가. 장귀비와 현종의 사랑 이야기가 유명하고요. 초선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만 초선인지 아니면 우미인인지 우희. 초선은 동탁과 여포를 갈라놓은 미인계를 쓴 그 여성이고 우미인 같은 경우는 항우의 애첩이었죠. 그 패왕 별희에도 나오는 그 희입니다. 우희. 근데 초선 같은 경우는 패월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패월. 이게 이제 그 문을 닫는다는 건데 달이 이제 밤에 이제 초선이 나와서 달을 바라보자 이번엔 기러기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꽃도 아닌 달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의 미모가 너무 부끄러워서 구름 뒤로 숨어버렸다. 너무 과장이 심하죠. 그래서 그런 패월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 패월도 보통 이제 그 세트로 같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정을 해줬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미인한테는 그런 별명은 해주지 않고 좀 재밌는 것이 이 위메이렌 우미인이라는 이 한자는 중국에서는 개양귀비 양귀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 보통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성이 없나 보죠. 개가 붙은 거는. 꽃은 예쁩니다. 꽃이. 그 개양귀비의 별명이 우미인이다. 이런 것도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4대 미녀면 이렇게 4명이든가 아니면 초선을 빼고 우미인을 넣기도 하는데 일단은 4개로 보자면 서시, 왕소군, 양귀비, 초선. 그중에 양귀비가 한 명이 당당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초선을 빼면 우미인이 보통 들어갑니다. 근데 우미인의 개양귀비라는 별명이 우미인이 있다. 이런 게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왜 재밌었느냐? 중국에서든 일본에서든 이 아편 원료로 쓰이는 그 식물을 양귀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굳이 양귀비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었어요.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양귀비라는 식물은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얘기를 드리고 양귀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과일이죠. 과일이라고 해야겠죠? 과일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열대 과일에 속하는 과일이죠. 이 과일은 리치라고 부르는 우리는 보통 냉동 상태로 와서 그 뷔페 식당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죠. 꽝꽝 얼어가지고 맛이 없어요. 이 색도 상당히 원래 빨갛게 돼야 되는데 거무스름 해가지고 맛이 없는 경우가 많죠. 리치 이거를 리치 여지라고 얘기하는데 신당서 양귀비 전에 이 여지와 양귀비의 관계에 대해서 유명한 고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설명이 좀 길어지네요. 자, 양귀비 비는 양귀비전이니까 그 양귀비를 말해요. 기 좋아했다. 여지를 좋아했는데 그렇죠? 그런 욕심이 생기면 그걸 먹고 싶다 하고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그것을 대령해야 됐다. 반드시. 뭐 현종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또 그렇죠? 사람들이 이 명령을 떠받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황제가 또 명령을 하겠죠. 자, 우리 양귀비, 우리 그렇죠? 왕비가 지금 양귀비래요. 여지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당장 대령에 와라. 이렇게 하면 뭐 왕명인데 바로 받들어야죠. 그러면 이에 그렇죠? 기마병을 바로 대령해서 그것을 전송했다. 그렇죠? 전달해가지고 보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역참 제도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때를 이걸 포함해서 이미 현종의 그 정사는 거의 이제 돌보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이 여자에 빠져서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시 상황에만 써야 됐던 이 기마병 혹은 그렇죠? 역참에 사용하는 이 말들이나
이 병사를 이런 하찮은 과일을 빨리 수송할 때 썼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겠죠. 뭐 매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송해야 됐는데 수천을 리를 달려야 됐다. 말이 그렇겠죠. 이게 남쪽 과일이에요. 남쪽 과일이기 때문에 이 장안, 섬서성에 있죠. 샨시에 있는데 장안까지 오려면 남쪽에서 한참 걸려야 됩니다. 근데 말을 갈아타고 사람도 뭐 갈아타고 해서 계속 릴레이식으로 이어달리기식으로 왔겠죠. 그래서 전송이라고 한 것 같아요. 전달해서 보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빨리 이거 아시겠지만 드셔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이 과일이 유독 빨리 쉽니다. 변질이 빨리 되는데 맛이 아직 변하지 않았대요. 도착을 해도 장안에 있는 궁에 도착을 해도 맛이 변하지 않고 이미 경도, 수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중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중국에서는 이 리즈라도 봄쯤 됐나요? 여름쯤 됐나요? 많이 먹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냥 심심풀이로 이야기하는 그런 과일입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여지가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귀하기 어려웠으면 양귀비가 좋아했을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좀 과장된 말인데 양贵妃说 양귀비가 말하기를 今晚想来点儿荔枝 오늘 밤에 양귀비가 좀 먹고 싶구나라고 하면 바로 말이 싣고 릴레이로 달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이게 동남아에서 나오고 중국이면 아주 남쪽 아닙니까? 그럼 복건성이나 광동성에서 나와야 되는 이 과일이거든요, 얘가. 그럼 여기서 아무리 말을 갈아타고 빨리 간다고 해도 며칠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 물론 진짜 이런 고사가 있었는지는 또 좋지 알 수 없지만 뭐 신당서에 실릴 정도면 그렇죠? 어느 정도 근거는 있었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천 지방에서 가져왔을 확률이 있다. 사천 지방이면 밤을 새 가지고 달리면 하루 정도에는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아마 투덜투덜 욕을 하면서 이걸 전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여기가 이제 섬서성이니까 장안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서안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또 양귀비는 양귀비과의 식물도 있죠. 그렇죠? 달걀 모양의 둥근 삭과를 맺는다. 그 모양이 상당히 특이해요. 이 열매가 꽃잎 떨어진 다음에 열매가 덜 익었을 때 유액을 뽑아 건조하여 아편을 추출하고 씨는 기름으로 사용한다. 그렇죠? 양귀비의 씨는 기름으로 사용하고 요즘에는 화장품에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이게 아닌가 보네요. 요리에도 쓴다고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민간에서는 복통, 기관지염, 불면증, 만성 창자염의 치료에 쓰기도 한다. 터키와 이란이 원산지로군요. 이거는 관상용 또는 약용으로 재배한다. 문화어, 북한에서는 이걸 표준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편꽃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되게 직접적이죠. 우린 양귀비라고 얘기하는데 재미있는 건 양귀비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전에 양귀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상당히 예쁘고 흰 꽃도 있고 붉은 꽃도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다 떨어진 다음에 보시면 이런 열매가 맺는데 이 열매가 익기 전에 한 이 정도쯤 됐을 때 여기에 칼집을 내요. 이렇게 칼집을. 익기 전에 가로로 칼집을 내면 여기에 수액이 이렇게 맺혀지겠죠. 액체가 맺혀지면 그것을 긁어서 말려지면 하얗게 됩니다. 긁어서 이게 뭉치면 검은색의 아편 환이 됩니다. 그렇죠? 어떤 동군 공같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안에 있는 씨가 상당히 꽤나 크고 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예전에 조의 열매라고도 봤던 것 같아요. 비슷하다. 자, 그래서 양귀비는 우리나라에서는 양귀비라고 얘기하지만 앵속이란 말이 정식 명칭입니다. 앵자 같은 경우는 양병, 그러니까 영어의 베이스 같은 거죠. 서양의 병이니까요. 꽃병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병인데 아까 그 열매의 모양이 약간 이렇게 생겼죠. 약간 이렇게 둥글게 생겼죠. 그렇죠? 양병 앵자에 조속자인데 아마 이거는 열매의 씨,
열매 안에 들어있는 씨가 나중에 봤을 때 조와 비슷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앵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아편이라고도 씁니다. 갈까마귀 아자로 쓰고요. 이건 언덕 아자지만 그래서 아편도 되고 이 아편도 됩니다. 일본어는 캐시라고 했는데 겨자를 카이시라고 카라시라고 얘기하고 카이시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도 일본에서는 앵속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앵속이 정식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편은 아행 해가지고 언덕 아자만 씁니다. 갈까마귀 아자는 쓰지 않네요. 일본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중국어로는 잉수 역시 앵속이라고 쓰네요. 그렇죠? 보세요. 우리나라도 앵속이라는 표현이 있고 정식 명칭, 일본에도 앵속을 캐시라고 얘기하고 중국에서 잉수 앵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별칭으로는 야피엔화라고 얘기해요. 야피엔화, 아편꽃. 이거는 북한의 문화어랑 똑같네요. 아편꽃, 그렇죠? 아편화. 이걸로 아편을 만드니까요. 자, 그럼 아편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거기까지만 삼천포로 빠지고 다시 헤엄쳐 나오겠습니다. 아편,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아편이라고 했을까? 아편은 언덕 아도 쓰고 갈까마귀 아도 쓰는데 사실은 영어 오피움에서 왔습니다. 오피움, 아편 비슷하죠? 뭐 음도 잡고 뜻도 잡으려고 만든 것 같아요. 갈까마귀를 쓴 것은 왜 그랬을까요? 좋지 않아서? 네. 뭐 거칠어서? 어쨌든 불길해서 뭐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꽃 이름을 파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예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파피 레드라는 색깔도 있어요. 그렇죠? 양귀비 꽃 붉은 꽃의 컬러. 네. 자, 이 아편은 모르핀, 모르핀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르핀을 다시 또 정제하면 이걸 주 원료로 해서 헤로인, 우리가 보통 히로뽕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필로폰, 네, 그렇죠.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귀비의 열매, 덜 익은 이 열매가 원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피움은 어디서 왔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어원을 둔 라틴어에서 왔는데 오포스가 주스란 뜻이다. 주스. 그리스어인가 봐요. 예전에 오포스. 그래서 오피움이 오포스에서 왔다. 오포스는 뭐냐? 양귀비의 열매를 상처를 내서 거기에 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즙이 예전부터 사실은 치료용으로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몰핀도 그 약간 그 마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에서도 많이 쓰이죠. 몰핀 주사 같은 것도 많이 맞고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양귀비는 오피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편, 퍼피라고 얘기하는데 예전부터 많이 쓰였다. 심지어 예전에 그 아편 전쟁 때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죠? 아편 전쟁도 있었죠.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영국에서는 이것을 아이한테도 먹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잠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먹여보세요. 아이가 바로 잠듭니다. 랄 정도로 예전에는 아편에 대한 그렇죠? 어떤 인식이 매우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양귀비부터 아편부터 오피움까지 양귀비 뭐 4대 미녀까지 또 알아보았네요. 삼천포로 아주 심하게 빠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다시 헤엄쳐 나옵시다. 부귀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다 이런 뜻인데 부자도 이게 넉넉할 복자예요, 얘가. 그래서 집 안에 뭔가 재물이 넉넉하다는 뜻이고 이 귀자는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부귀 그러고요. 귀부라고 거꾸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위고금다가 있어가지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국어사전에 위고금다라는 거는 그 사마천 사기의 열전에 소진 열전에 나오는 것인데 소진이 원래는 주나라였나요? 그 형 집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던 백수였던 시절이 있는데 소진 그렇죠? 나중에 6나라를 통합해서 그렇죠? 합종책을 완성해서 나중에 6나라의 재상이 되는 거죠. 공동 재상.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공을 해서 다시 주나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고향도 이제 지나갈 겸 형과 형수는 거의 구박을 많이 했겠죠. 소진이 그 백수였을 때. 그래서 지나가니까 형과 형수가
특히 형수가 구박을 많이 했다고 해요. 소진을. 예. 뭐 이야기니까 그냥 이야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도 얼굴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고개를 들게 하고 행차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금이 환영해가지고 막 수레에 막 금은 보화를 싣고 막 피륙을 싣고 했겠죠. 예. 막 음악을 막 울리면서 육국의 재상인데 6나라의 재상인데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박하던 형수가 형도 그랬겠지만 형도 책임이 있겠죠. 고개를 들지 못하니까 왜 예전엔 구박하더니 지금 그럽니까? 그러니까 도련님이 그죠? 당신이 계자라고 나와요. 그 둘째 아우니까 지금은 위고금다. 지위가 높고 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수가 그랬다고 전해져요. 사기열전에 나옵니다. 소진열전에 그때 이제 위고금다라는 그 성어가 어떻게 보면 나왔는데 이게 구호사전에 뜬금없이 실려 있어가지고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로 그 소진은 상당히 생각이 많았겠죠. 내가 돈이 없었을 땐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했는데 돈이 많고 출세를 하고 지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예전에 구박하던 사람들도 쩔쩔매는구나. 그러면서 재산을 다 나누어 줬다 가족들한테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러게요. 이 부귀 영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헛구름 같은 것인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사람이 또 이 지위와 이 금전에 약해서 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도 상당히 씁쓸한 일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희귀입니다. 드물어서 특이하거나 매우 귀하다. 희자도 재미있긴 한데 여기서는 벼를 드문 심어야 잘 자란다면서요. 촘촘하게 심으면 벼가 잘 안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가 많이 멀다, 드문드문하다 해서 이제 그 드물 희자가 되었다. 그죠? 드물다 뭐 비슷하죠. 에서 왔다고 되어 있는데 희귀 이렇게 씁니다. 벼화자에 발할 희자죠. 귀할 귀자가 들어간 마지막 단어는 품귀입니다. 품귀 현상 많이 들어보셨는데 품귀가 무슨 뜻인지 잘 한 번에 떠오르지 않은 경우 꽤 있으실 거예요. 물건이 귀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품귀 현상은 물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건이 귀해진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쌓아놓은 것이죠. 이걸 이렇게 쌓아놓으면 물건이 되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시끄러울 영자였던가요? 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일한자 시간에. 자, 오늘은 많이 돌아서 양귀비에서 아주 삼천포에 빠진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보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네요. 자, 귀할 귀자가 들어간 단어. 자, 복습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귀중, 귀천, 양귀비, 인물과 식물이 있었죠. 여지 얘기도 했고요. 부귀, 희귀, 품귀까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98번째 시간에는 귀할 귀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활용되는 단어에 대해서도 조금 여유 있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